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1970년 가을부터 1971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진해 덕산 사격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제법 긴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 70년 가을부터 71년 11월 말까지 진해 덕산 사격장에서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덕산 사격장에서의 15개월 동안의 사연은 훈련병의 눈이 아닌 사격장 조교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럼 먼저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병 209기 68년 12월 말에 입대해서 일주일간의 가입대 기간이 지난 69년 1월 6일 선서 신병훈련 수료 후에는 당시 포항 5연대에 배치됐다가 이 5연대가 포항에 있었다는 말씀 제가 예전에 각 연대의 창설과 관련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을 포함한 동기 3명이 빨래를 감시하던 중 지나가는 중대 작전하사에게 월남에 가겠다고 지원했다는 분입니다. 이때 작전하사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고 하네요. 야, 어차피 일병 달면 간다. 지금 가면 일찍 죽잖아. 조금이라도 더 살고 가라. 이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209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등병 때 월남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실무에서 만 2개월 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빨래를 감시하던 동기 2명은 나중에 왔겠죠. 월남으로. 아무튼 월남에서 15개월 참전 후 1970년 9월부터 진해 덕산 사격장 조교로 역시나 15개월 정도 근무했고 71년 11월 말일 전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월남 귀국자들은 대부분 병장들이니까 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말년 생활 후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분은 월남에 일찍 갔기 때문에 상병 때 귀국, 따라서 아직 군대 생활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진해로 보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35개월 군대 생활 중 월남에서의 15개월은 통과 건너뛰고 이분께서는 70년 9월부터 덕산 사격장에서 조교로 근무했으니까 그렇다면 70년 8월 1일 입대한 229기부터 적어도 243기까지는 이분이 사격장에 근무하던 시기에 사격 훈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의 소개는 마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격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병대 신병훈련 사격에서 과연 특등사수가 있었냐? 둘째,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신병훈련소 소대장들과 신병들은 어떤 꼼수를 썼는가? 셋째, 사격장에서는 왜 그렇게 탄피가 자주 없어졌을까? 넷째, 당시의 사격장 모습은 어땠을까?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기합을 받았을까? 아울러 사격장에 육군 여군 하사들이 사격 훈련을 오면 그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70년대 초반 덕산 사격장의 모든 것을 오늘 완벽히 해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70년대 초반 당시 신병훈련의 과정, 그리고 이 덕산 사격장의 위치, 아울러 신병훈련들은 훈련 기간 중 언제 덕산 사격장을 갔는가, 그것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년대 초반 당시 신병훈련은 가입대 기간 일주일, 이때는 입고 들어간 사복을 입은 상태로 신체 검사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대부분 구르고 맞는 과정. 그런 다음 신체 검사 불합격 등 뭔가의 이유로 훈련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인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넌 됐다,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런 인원들. 하지만 본인이 난 죽어도 끝까지 해병이 되겠다 이렇게 개기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지 않고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의지의 예비 해병이 있는데 반해
일주일 동안 굴고 나서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판단하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 그들에게 그동안 구르고 맞았던 것은 그냥 맛보기. 아무튼 그 수준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기합이 이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기합이라고 해봤자 다른 거 없죠. 그냥 때리는 게 뭐 서로 제일 간단해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교관들은 가난한 해병대의 예산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즉 너희들은 우리 해병대의 예산을 깎아먹은 놈들이다. 따라서 죽어도 마땅한 놈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질 말아야지. 너희들 때문에 없어진 식량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러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진짜 그때 먹은 게 돈으로 환산하면 그 몇 푼이나 된다고. 해병대 예산 뭐 그렇게 운운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맞은 것만 따져도 밥값은 한 거잖아요. 게다가 밥은 제대로 줬어? 뭐 식판도 아니고 양재기 딱 2개. 그러니까 밥 하나, 국 하나. 운 좋으면 여름에 닭광, 겨울엔 김치 몇 조각 밥 위에 얹어주고. 그땐 도루묵이 그렇게 흔했대요. 그 도루묵으로 이제 국을 그렇게 자주 끓여줬다는데 이걸 푹 끓이면 도루묵 살은 다 부러지고 대가리하고 뼈만 남는데요. 아무튼 도루묵이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께서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말짱이라는 말을 붙인 건 해병대 신병들이라고 합니다.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 전통가요에도 이 말이 나오죠. 해병대 왔다 갔다 없어진 거 있나 없나 봐. 이 몸이 천녀라서 해병대 사랑했나 봐. 항구의 아가씨야 해병대 사랑하지마. 울리고 떠나가는 해병대는 말짱도루묵. 쑥스럽네. 오늘 꺾기가 안 되네요. 뭐 담배를 끊든가 해야지. 그나저나 이 노래 많이들 부르셨죠? 아무튼 참 희한해요. 선조임금은 묵에다가 도루묵이 되어라 해서 도루묵이고, 해병대는 그 도루묵을 말짱 도루묵이라고 부르고, 항구의 아가씨들은 또 그 도루묵 먹은 해병대를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고, 도루묵 국물만 먹어서 아가씨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나? 이래서 해병대를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못 먹이니까 해병대가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항구의 아가씨들한테도 놀림당하고 말짱 도루묵이라고. 해병대 망신이죠. 그게 아니고 아가씨들 방에서 뭘 훔쳐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잠깐만. 해병대 왔다 갔다 없어진 거 있나 없나 봐. 그러고 보니까 아가씨들 방에서 뭘 김빠이 한 건 해병대가 맞네요. 노래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뻑하면 사과를 하네. 사과를 한다는 자식이 시발시발 대고 진정성이 안 보여 임마. 거듭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발시발 이런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해병대에서 한 6, 7년 근무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욕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세요. 아무튼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집에 가겠다는 사람들 그 밥값만큼 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밥값에 상응하는 훈련소 화단 제초 작업을 시키든가 아니면 한 이틀 노가다 시키면서 몸으로 때워라. 그러면 해병대도 공짜로 일을 시키니까 좋고, 집에 가는 사람도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던 차에 그냥 일 좀 해주고 나가자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 팼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관 뭐 지도는 다 밥 먹였나? 그나저나 이게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서론이 길면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노가리 그만 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뻑하면 죄송하대. 자, 그럼 다시 신병훈련소로 들어가서 신병훈련소에서는 가입대 기간 일주일을 포함한 9주, 그러니까 딱 2달 동안 3번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덕산 사격장, 천자봉 밑에 있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해군 해양의료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덕산 사격장은 신병훈련소로부터 제법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훈련소 안에서 역시나 일주일 동안 PRI, 즉 사격술 예비 훈련을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PRI, 이게 핀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거의 영어 약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나? 어쨌든 덕산 사격장에서 일주일간 사격을 하고 눈물고개를 넘어서 상남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격 점수가 나쁜 중대는 이 눈물고개를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박박 기었으니까 그렇게 넘어야 했지만, 점수가 좋은 중대는 거의 꽁총을 맨 것처럼 유유자적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물고개에서의 아픈 사연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연이 제법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남 훈련장을 가면 거기서 두 번째로 또 일주일간 진해 훈련소에서의 훈련이 아닌 색다른 훈련,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탄이 날라오고 뭐 철조망 밑을 기고, 또 적을 잡았을 때는 끈으로 손목을 뭐 어떻게 묶는다, 또 몇 발자국 떨어져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끌고 온다, 뭐 이런 교육 등을 받고 다시 진해로 넘어와서는 마진고개 아래에 있는 유격장에서 다시 2박 3일간 유격훈련. 그러면 진해 신병훈련소 밖에서는 덕산 사격장, 그 다음에 상남훈련장, 그리고 마진고개 유격장, 이렇게 세 군데가 맞죠. 그러고 나면 일주일간 수료식 연습 후에 수료. 그날 2등병 달고 자기 평가별로 후반기 교육, 보병은 다시 상남훈련장으로, 뭐 이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병훈련소 일반적인 과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사격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해병대 신병훈련소 사격에서는 과연 특등사수가 있었냐,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신병들은 일주일간 M1 소총 260발을 사격했다고 합니다. 60년대 초반에 3000발, 이건 시기가 다르니까 오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0점 사격 10발을 제외하면 연습 사격은 200발, 마지막으로 평가 사격 50발, 그럼 260발이 맞죠? 이 중에서 평가 사격 50발을 자세히 보면 200야드 20발, 300야드도 20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야드 10발, 총 50발을 쏘는데 한 발당 명중은 5점. 그러면 안 맞으면 빵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좀 빗 맞으면 4점, 3점, 2점 이렇게 내려가요. 그 1점 바깥에 맞으면 이제 빵점이겠죠. 그러면 50발 전부가 그 앞에 5점 정중하게 명중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 점수는 5점 곱하기 50발, 250점. 이걸 암산으로 못하고 계산기 누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령 암산이 안 돼도 해병대는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관의 얘기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교관은 불러내서 너 구구단 해봐.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안다는 듯이 약간 그렇게 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단 이빨이 보이면 불려나가서 분명히 맞죠. 기아 빠졌다고. 아무튼 이렇게 50발, 실탄 한 발당 최고 5점, 그럼 250점. 자, 그럼 여기서 몇 점 이상이 특등사수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240점? 그건 좀 너무 높게 잡으셨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격장 조교들은 당시 진해 지역의 각 부대들이 사격대회를 할 때 참가 불가, 니들은 오지 마, 이랬다고 합니다. 왜? 얘들은 타짜, 사격 실력이 너무 좋아서 뭐 허구한 날 남는 그 탄약을 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인데, 해병대는 그 개인당 단량이 있는데 총알이 남아? 난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왜 탄약이 남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계 기수가 예를 들어서 500명, 그러면 당시 덕산 사격장은 이 500명을 소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50명씩 나눠서 일주일간 따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중에는 병원에 간 환자도 있고 또 무슨 감시자, 하지만 가장 많은 수는 역시나 사선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든가 아니면 감적호에서 어떤 특정 색깔의 깃발이 올라오는 경우,
이 깃발을 월경빤스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럼 그게 빨간 깃발이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아무튼 이 월경빤스가 올라오면 이런 사수들은 사선 뒤로 열애, 그때부터는 사격 대신 에 맞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실탄이 많이 남아 돌았다. 그럼 이 남는 실탄을 조교들이 매일 사격했고, 그래서 조교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따라서 사격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 조교들의 참가를 불허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힌트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격대회가 나오고 월경빤스 설명이 너무 장황했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이 사격의 달인 조교들의 점수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교들은 가장 잘 맞았을 때 한 230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특등사수는 몇 점 이상이었을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점 이상이 특등사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점 이하면 불합격. 따라서 오직 합격, 불합격 이렇게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25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220점 이상이면 특등사수. 이거 해병대 이 자식들 죄다 뭐 명사수라고 떠들더니만 하여튼 해병대 구라뻥 이건 알아줘야 돼. 이렇게들 생각했어요? 자, 그럼 제가 초창기에 방송했던 해병대 사격대회, 그때 제가 직접 참가해서 아주 괜찮은 점수를 올린 적이 있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당시 그러니까 제가 소대장 때 그땐 당연히 M16이죠. 이걸 가지고 서서 쏴 10발, 앉아 쏴 10발, 그리고 엎드려 쏴 10발,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한 발당 1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총 30발이면 300점 만점, 거리는 250m. 이렇게 큰 거 이게 맞았냐 안 맞았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궁 표적처럼 거기 19, 8 뭐 이렇게 점수가 다 있어요. 아무튼 당시 300점 만점에 280점대면 우승 후보, 290점을 넘는 사수는 없었다. 엎드려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 쏴, 앉아 쏴, 이것까지 하면서 엎드려 쏴도 앞에다 산황 같은 거 의탁해서 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왼쪽 팔꿈치를 땅바닥에 붙이고 윗덮개에 정확히 파지하는 FM 자세. 자, M1에 비해서 사격이 편하고 뭐 괜찮다. 아울러 거리도 짧았는데도 290점 이상은 연대 대표 선수들도 나오기 어려운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M1으로 역시나 200, 300, 500야드 거리별로 또 서서 쏴, 무릎 쏴, 앉아 쏴, 게다가 완사, 급사,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을 해서 사격을 했는데 이때 220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벌써 잊으신 모양입니다. 맨날 밥만 먹고 사격을 했던 사격장 조교들의 점수가 최고 230점이었다는 거. 어쨌든 이분은 사격장 조교를 했던 15개월 동안 22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 신병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229기부터 243기까지 자신이 신병훈련소에서 특등사수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오늘의 제보자, 그리고 특등사수였다고 주장하시는 분,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은 구라를 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50여 년 전 덕산 사격장 조교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70년대 초반 신병훈련소 때 M1으로 250점 만점을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사연의 제보자 조교님과 대질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매일 엎드려서만 했던 분들은 서서 쏴나 무릎 쏴, 이런 걸 사실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M1 소총이 아주 헐렁헐렁한 것부터. 여기서 헐렁헐렁하다는 거는 구멍, 그러니까 총을 많이 쏴서 총열이 달아서 헐렁헐렁하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런 총으로 쏘게 되면
제 아무리 조준선 정렬을 잘하고 애인 뭐 만지듯이 격발을 잘했다고 해봤자 총알은 엉뚱한 대로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교관들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소 소대장들은 어떤 꼼수를 썼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훈련소 교관들은 일단 사격장에 오면 자기 소대 40여 명, 그러니까 40여 정의 M1 소총에서 총열 안쪽이 헐렁헐렁하지 않고 아주 빡빡한 놈,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걸 골라달라고 조교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교들이 전문가니까 그러면 조교들은 그때 총구에다가 실탄 한 발을 꽁무니부터 넣어보는데, 얘가 저 약실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 오늘은 이상한 표현이 많이 나오네. 유튜브에서 19구 부르다 오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탄을 넣어서 얘가 총구 부분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딱 걸린다? 그럼 이건 뭐 그 총이야말로 경험이 많지 않은 아주 젊은 그런 여자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총입니다. 총. M1 소총. 진짜 이거 대형사고.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40여 정 중에서 가장 좋은 10정 정도를 골라주면 40여 명의 신병들은 그걸 돌려가면서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돌리긴 왜 돌려? 자기 건 자기가 써야지. 이상을 종합하면 거리는 200에서 500야드, 또 서서 쏴에서 앉았어 엎드렸어, 게다가 급사 완사, 또 총은 헐렁헐렁한 것부터 빡빡한 놈까지 절대로 높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해병대 출신이 아닌 타군 출신들께서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육군 출신한테 내가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특등사소 250점 만점을 받지 않았겠어? 이런 불안은 치시는 게 아닙니다. 금방 보록납니다. 특등사수까지는 몰라도 250점 만점은 같은 해병대끼리 생각해도 좀 너무 나갔어요. 심하다 이 얘기죠. 자제해 주십시오. 그럼 총을 잘 못 쏘는 신병, 즉 180점 미만,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격 전에는 다음 기수로 유급을 시키느니 뭐니 엄청 겁을 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유급당하지 않고 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매 기수마다 사격 불합격자 중에서 중대당 한두 명은 반드시 유급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신병훈련소 중대에서 따까리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까리? 그건 좀 그렇다. 어쨌든 잔심부름하고 그 옛날 교무실 사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불합격한 사격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기 후임들하고 사격장에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사격 불합격은 교관들의 핑계고 어차피 잡부 하나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유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80점 이하는 죄다 유급을 시켜야 그래야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사격장에서는 왜 그렇게 탄피가 자주 없어졌을까?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범은 바로 신병훈련소 교관. 자기가 감춘대요. 굴리려면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피 하나 없어졌다 이러면서 끝나게 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꼭 신병들을 일부러 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실무에 가면 이 탄피 관리가 더욱 엄격하니까 미리 신병들에게 이 탄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탄피를 감추고 굴렸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당시 덕산 사격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당시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진 한 장을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얼굴이 들어가면 저 꼬나바가 하는 신병의 모습이 가려지니까 저는 저 뒤에 있는 신병들 천막에 들어가서 잠시 쉬겠습니다. 그나저나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70년대 초반에 덕산 사격장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장은 빤스바람, 하지만 단독무장을 했습니다. 철모 탄띠 M1 소총,
빤스바람에 탄띠를 차고 총은 허리 뒤에 올려서 양손으로 잡고 꼬나바가 하는 자세. 철모가 안 보인다고요? 참 눈썰미도 안 좋으시네. 저 땅바닥에도 없고서 그 위에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저 둥그런 게 무슨 머리 보호하려고 방석이나 쿠션 같은 걸 뭐 그런 걸 놓은 걸로 생각하셨어요? 해병대가?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철모예요, 철모. 쇠로 된 거. 근데 진짜로 신병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땅에 놓고 그 위에 꼬나바가를 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땅바닥에다 그냥 박아 놓으면 조그만 자갈이나 모래 때문에 머리에 그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격장 교관 요원들은 진짜로 해병대 신병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까지금 머리에 기스 난다고 죽어요? 아무튼 그런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배려를 한다는 거, 이건 진짜 스승님의 어떤 그 사도?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기스가 나도 저 철모 위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래 위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등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뒤에 천막이 보이시죠? 신병들은 거기서 잤는데 사격 관리되는 건물이 딱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신병들은 배식 후에도 별도의 식당이 없어서 저 천막 안으로 양재기 2개씩 들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격 관리대는 관리대장이 소령, 그리고 사선소대, 감적호 소대, 이렇게 2개의 소대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대냐고요? 답답하네. 사선소대, 거긴 사선에서 근무하는 조교들 한 20명 됐는데, 당시 소대장은 중위에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대위로 진급을 했는데도 사선 소대장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여긴 무척 중요한 자리죠. 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런 자리이니만큼 이분도 월남에서 귀국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적호 소대, 여기도 한 20명이 있었는데 책임자는 유교에서 월남전까지 2번의 참전 경험이 있는 아주 고참 중사. 조교들이 이분께 선임하사님은 왜 상사 진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야, 진급하면 사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난 일부러 진급을 안 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당시 진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꼴통. 꼴통? 지금 살아계시면 최소한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주 특이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감적호, 여긴 다 들어가 보셨죠? 사선의 사수가 1개조, 50명이 올라가면 표적 역시나 50개가 되겠죠. 그러면 표적 하나당 2명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감적호에는 총 100명의 신병들이 들어가서 실탄 날아갔다, 목소리 비슷합니까? 아주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멘트를 날려줘야 된대요. 아무튼 실탄 날아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표적을 내려서 5인치 스파따를 그 구멍난 표적지에 꽂아 줬다고 합니다. 스파따? 저는 그 용도가 사선에서 사수가 그걸 보고 좌탄이구나 우탄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이미 50야드 0점 사격이 끝난 총이지만 사격 중에도 크리크 조정을 하게끔 그런 용도였다고 하는데, 물론 감적호나 사선에서도 그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감적호에서 꽂아주는 그 스파따를 보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 맞으면 빨간 깃발, 아까 말씀드린 월경 반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수는 뒤로 열에 엄청 밟혔다고 합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사격장에서는 절대로 구타나 욕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사격장에서 승질나면 확 긁을 수 있잖아요. 근데 70년대 초반에는 사격장에서도 엄청 굴리고 밟았던 모양입니다. 특이한 건 밟은 분의 얘기에 의하면, 즉 가해자, 우리 해병대는 그렇게 밟아도 갈비대가 안 부러지는 걸로 봐서 해병대 갈비대는 소갈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사선에서는 그 스파따를 보고 중간중간 크리크 조정을 했다는데, 그 스파따가 5인치라니까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 크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그러니까 급사 빨리 쏘는 경우에는 50개가
이렇게 동시에 올라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내려오겠지만, 완사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줘야 되는데, 이때 동작이 뜨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 그때는 배수로에 꼬나박아. 그때 배수로라면서 거기서는 그렇게 오줌 냄새가 났다고 그러네요. 당연하죠. 감저코에 무슨 화장실을 만들어 놨겠어요? 배수로에다 그냥 싸는 거죠. 더 웃긴 거는 그 감저코소대에 조교들이 그 배수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을 일부러 막아 놓는데요. 그럼 신병들은 배수로에 물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오줌을 갈겠지만, 그 오줌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물이 맑은 물이었다가 뭐 노란색으로 변했을래나? 어쨌든 일부러 막아놨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저코에 들어가는 신병들 중에서 꼬나바가를 안 한 기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오줌, 동기 오줌 섞인 데다가 꼬나 박는다. 100명씩 조를 바꿔가면서, 뭐 거기다 갈겼으면 그 양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익사한 신병이 없다는 걸로 봐서 그 오줌 깊이가 꼬나 박았을 때 결코 이 콧구멍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사선소대 조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교 1명이 사수 2명 정도를 보는데, 나중에는 5명까지 신병들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이 쏜 총알이 어디 맞았다, 크리크 조정해라.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잘 안 맞는 신병들의 경우에는 신병들이 조준을 하고 조교가 대신 격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확히 명중했다고 합니다. 즉 조준은 제대로 했지만 대부분 격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사수 뒤에서 조교가 총구를 보면, 일단은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죠. 조교가 어느 순간에 그때 총구가 멈추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 조교가 마지막 방아쇠 2단을 당기면 백발백중, 한 발 쐈으니까 한 발 정확히 맞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세별 10발을 사격하는 경우 첫 번째 클립에는 2발, 두 번째 클립에 8발, 즉 첫 번째 클립이 튕겨나가면 바로 두 번째 클립을 끼워 넣는 식으로 사격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사격장 조교를 하는 15개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진해 육군행정학교에서, 육군입니다. 해병 아닙니다. 진해 육군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여군 하사들이 사격 훈련을 위해서 사격장에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조교들은 사수의 올바른 사격 자세를 위해서 사수의 몸을 반드시 만져야 되죠. 제가 보기에 이건 조교로서의 의무입니다. 엎드려 있는 사수를 말로만 다리 벌려, 왼팔 세우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조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귀찮다면서 사람 몸을 웍하시는 다리로 뭐 소똥 굴리듯이 이리저리 밀고 그러면,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자로서는 결코 옳지 못한 자세. 직접 사수 옆에 앉아서 겨드랑이도 이렇게 받쳐주고 다리를 벌려서 정확히 엎드려서 자세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조교의 자세였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냥 터트려 줬지 뭐,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어딜 터트렸다는 건지는 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터뜨려 줬지 뭐 그냥. 아무튼 당시 여군들은 M1 대신 칼빈 사격을 했는데, 그렇게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전역하시는 71년 11월 말일까지 15개월 동안 덕산 사격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 터졌다는 것은 거기가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병원에 갈 정도의 그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70년 가을부터 71년 11월까지 진해 덕산 사격장의 모습을 소개해 봤습니다. 내용 중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세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군설 이주석 이놈이 썰을 좀 많이 섞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보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제가 요즘 다급하게 실제 군견병을 하셨던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8, 90년대에 좋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8, 90년대 사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